안녕하세요. 존입니다. 이 3편 비디오 두 번째입니다. 먼저 2세기 이 고구려 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궁이라 불리우는 사람은 태조입니다. 그래서 53년부터 146년, 93년간 재위를 합니다. 자, 이 유리왕이 아들인 고추가 이 제사의 아들이 이 궁이고요. 이 어머니 태후는 부여 사람입니다. 이 모본 왕 이후 이 나라 사람들은 이 궁을 맞이하였습니다. 자, 근데 이 궁은 이 태어나자마자 이 눈을 떠서 볼 수가 있었다 하고요. 어려서 굉장히 조숙했다고 합니다. 이 태조는 7살에 즉위하여 너무 어려서 태후가 수렴 청정을 합니다. 자, 두 번째로 이 동생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 수성이고 146년에서 165년 간 재위를 하게 됩니다. 수성은 나이 76세에 등극을 하게 됩니다. 이 차대왕으로 불리고요. 후에 수성은 너무 그 성격이 모질어서 연납의 조이 명림답부가 이 수성을 죽이게 됩니다. 자, 그리하여 이 태조의 막내 동생인 백고가 77살에 등극을 하는데 이 수성이 너무나 무서워서 이 산골짜기에 숨었었는데 명림답부가 이 수성을 죽이고 난 이후 이 좌부 어지류가 이 옥새를 이 태조 막내 동생인 백고에게 바치게 됩니다. 자, 그래서 165년에서 179년까지 재위를 하게 되는데 그 왕이 바로 신대왕이 됩니다. 자, 이 백고는 이 아들이 몇 명 있는데요. 첫째 아들이 발기이고요. 둘째가 이모로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발기가 못나서 이 남모를 왕으로 세우는데 그가 바로 이 고국천왕이 되겠습니다. 179년에서 197년간 재위를 합니다. 자, 왕후는 이 제나부 우소씨 딸로서 우씨 부인이 왕후가 되겠습니다. 자, 먼저 이 발기는 이 형으로서 이 왕이 되지 못한 것을 굉장히 원망합니다. 그래서 소나가와 그의 하오 3만 명을 이끌고 공성강에게 투항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비루수가로 돌아가서 산다라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 고국천왕이 죽고 난 이후 이 왕후 우씨는 고국천왕의 이 상을 알리지 않은 채로 발기한테 갑니다. 근데 이 발기는 왕후 우씨를 받아들이지 않죠. 그래서 이 왕후는 이 동생 연우의 집으로 갑니다. 그래서 연우는 왕후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연우가 고국천왕 다음이 왕이 됐다라고 선포를 하게 됩니다. 자, 이에 발기는 굉장히 분노를 하죠. 그래서 이제 쳐들어갔는데 이 동생 연우는 왕후 우씨와 같이 저항을 합니다. 자, 이렇게 돼서 서로 싸게 되죠. 발기는 이 공손탁에게 도움을 청하고 그리고 연우는 동생 계기가 있는데 이 계기가 같이 함께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연우가 이겨서 왕이 되는데 이 왕이 산산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발기는 이 요동으로 도망가고요. 공손탁에게 투항을 하게 되죠. 자, 동생 연우가 왕이 되는데 이 중국 사서에서는 연우를 위궁이라고 불립니다. 이 위궁은 할아버지가 태조 이름을 궁이라고 했는데 이 할아버지처럼 태어날 때부터 눈을 뜨고 자랐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궁이란 칭호를 붙이게 됩니다. 자, 여기서 하나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고국천왕이 왕후도 우씨 부인이 되고요. 동생 연우도 우씨 부인이 왕후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학교에서는 이 고구려의 결혼 체제를 형사취수제라고 배웠습니다. 그 이유는 그 형이 죽었을 때는 동생이 형수를 그 부인으로 맞이할 수 있다라는 그런 관계가 성립된다고 하죠. 이와 같은 삼국사기 기록을 통해서 설명을 하게 되는데, 물론 그 형수가 죽었을 때는 이 동생이 형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북방 민족이 어떤 그 결혼 풍습으로 인해서. 근데 여기서는 실질적으로 뭐 형이 죽었기 때문에 형수를 취한 것이 아니라 왕실 관계의 파워 관계로 인해서 우씨 부인이 취하게 된 경우죠.
그래서 이 교과서를 만들 당시에 형수를 부인으로 맞이하는 그런 결혼 체제가 이 시대적 상황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와 같은 설명을 통해서 삼국사기를 이해하려고 한 것이지, 실제로 그런 제도 때문에 형수를 와이프로 취한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정치 관계에서 형성된 것이 되는 거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형수를 와이프로 맞이한다는 것 자체가 불륜이 되는 거죠. 그렇지만 이 불륜 관계를 고구려의 왕실을 설명하는데 적절하게 설명할 것이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은 형사질서가 있었다라고 이해를 하려고 해서 설명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태조대왕 시절 121년의 기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121년에는 태조대왕이 왕위를 영위하는데, 이때는 유주자사 풍환, 현도태수 요광, 요동태수 채풍 등이 군대를 이끌고 예맥, 거수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무기와 군마, 재물을 다 뺐죠. 이때 태조의 동생인 수성이 병력 2천을 거느리고 풍환과 요광과 맞서 싸웁니다. 그래서 수성이 거짓으로 항복을 하자 풍환은 믿고, 이에 따라 수성은 그 지역을 근거지로 해서 대군을 막고, 또한 몰래 3천여 명을 보내 현도와 요동 두 군을 공격하여 그 성곽을 불태우고 2,000명을 죽이고 사라졌습니다. 4월에는 태조가 직접 선비 8,000명과 함께 요대현으로 가서 후한 세력을 공격을 하죠. 이때 요동태수 채풍이 신창으로 나와서 싸우다 죽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후한의 공조연인 용단과 병마연인 공선포 등이 고구려를 공격하죠. 채풍을 막기 위해서. 자, 그래서 모두 진영에서 죽습니다. 자, 이와 같은 기록이 삼국사기 고구려 본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고구려와 후한은 싸우게 되죠. 그래서 121년 10월에 부여는 이 고구려 태조는 부여에 가서 이 백성을 안부를 묻고 물건을 하사합니다. 자, 그러면서 왕은 그 자기 아우 수성에게 이 나라의 일을 통괄하게 주죠. 자, 그리고 또 12월에는 태조가 마한과 예맥의 기병 1만여를 거느리고 현도성으로 나가 포위합니다. 자, 이때 부여의 왕 아들 위구태가 2만을 데리고 오죠. 한나라와 함께 고구려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이 부여의 공격에 패배하게 됩니다. 공격은 계속됩니다. 그래서 122년에는 태조가 마한 예믹과 함께 또 요동을 침범하고 부여 또한 이에 대비해서 병력을 보내 고구려 군대를 쳐붓습니다. 자, 그래서 지도를 보면, 자, 이 요동 지역 또는 현도 지역 또 유주, 자, 이러한 후한의 세력과 이 고구려는 싸우는데, 이 고구려 쪽에는 예맥, 거수, 마한, 선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여와 후한이 고구려 선비 마한 예맥과 2세기 초기에는 싸우게 됩니다. 2세기의 신라 왕을 보면 박혁거세의 남해왕 유리왕 다음에 이 탈해계가 나오는데, 이 탈해계 다음에 바로 탈해의 후손이 나오지 않고 그 전에 있었던 그 유리왕의 아들이 5세 이사금이 됩니다. 근데 이 유리왕의 첫째 아들이 먼저 되지 않고 둘째 아들이 이사금이 되는데, 그 사람이 바로 파사가 됩니다. 이 파사의 왕비는 김씨이고 이름은 사성부인입니다. 자, 김씨의 아버지는 허시성이고요. 허루 갈문왕의 딸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신라도 허황록의 가야계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자, 파사의 아들인 지마가 그 다음 6대 이사금으로 되고요. 어머니는 이 김씨 사성부인이고요. 왕비는 김씨 예례부인인데 이 마제 갈문왕이 딸입니다. 자, 이때도 이찬이 누구냐? 허시성이 되겠습니다. 자, 지마 다음에는 누가 되느냐 하면 유리의 첫째 아들이 왕이 되는데 그 왕의 이름이 일성이고요. 자, 왕비는 김씨에서 박씨로 바뀌게 됩니다. 이름은 지소래 왕의 딸. 일성이 장남이 왕이 되는데 아달라 이사금이 되고요. 이때 특이사항으로는 이 아달라는 이 키가 7척에 코가 매우 크고 외모가 특별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왕비는 박씨 내례부인인데요. 자, 여기서 이 아달라는 서역인으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박씨 우한족 계통에는
이 서역인과 관련되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아달라 다음에는 손이 없기 때문에 이 탈에게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다음에 벌휴 이사금이 되는데 이 벌휴 이사금의 이 계통을 보게 되면 탈에석 씨의 아들 각간 구추의 아들이 됩니다. 그래서 석씨 탈에는 아버지가 함달파 쪽이고 어머니는 여국왕이 딸이죠. 그래서 그 아들이 벌휴 이사금이 되고요. 어머니는 다시 이 김씨 지진의 부인으로 되겠습니다. 자, 이 벌휴 이사금의 특징은 이 왕이 바람과 구름을 점쳐서 홍수와 가뭄을 예측하고, 자, 인간이 그 정직함, 사악함 이런 거를 판단할 줄 안다고 해서 이 성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벌휴 이사금의 손자가 다음 이사금이 되는데 그 이사금의 이름이 바로 내해 이사금이 됩니다. 어머니는 이 내래 부인이 되고요. 이 왕비는 석씨 조분왕의 여동생이 됩니다. 참고적으로 이 벌휴의 아들 이 태자 골정과 이 둘째 이매가 죽기 때문에 이 태소는 너무 어렸고 그 다음에 이매의 아들이 적당한 나이가 돼서 그 아들이 바로 내해 이사금이 되겠습니다. 이 내해는 즉위식 날에 비가 내림으로 인해서 아주 경사스러운 왕이다 라고 칭호를 내리고 있습니다. 1세, 2세, 3세, 4세, 5세는 타사, 그래서 80년에서 112년, 6세는 지마, 112년에서 134년, 일성은 134년에서 154년, 아달라는 154년에서 184년, 벌휴는 184년에서 196년, 내해는 196년에서 230년 이렇게 2세기의 이사금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 참고적으로 보실 것은 이 파사이사금 같은 경우에는요, 가야의 기록이 나오고 월성의 기록이 나옵니다. 이 가야는 산동 지역의 신라 아래쪽 남쪽 지역에 가야가 위치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 지마 같은 경우에는요, 가야의 기록, 외의 기록, 말갈의 기록이 나오고, 일성 같은 경우에는 이 태백산 기록, 말갈 기록이 나오지만 가야의 기록은 없고요. 물론 이제 가야의 기록은 116년 이후로는 나타나지 않죠. 이 외의 기록이나 어떤 이 한수에 관련된 기록은 다 없습니다. 아달라 같은 경우에는 계림령, 중령까지 기록이 나오고요. 이 사도성, 한수에 관련된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벌휴 같은 경우에는 이 모산, 구양, 원산, 이 백제시대 때 초기왕, 다르시대 때에, 온조시대 때에 나왔던 그런 이 위치가 이렇게 오버랩돼서 나오고, 그 다음에 내해일 경우에는 쓰러진 버들이 스스로 일어나다 그래서 알천서 열병을 한다. 이 요하 지역에서 어떤 세력이 다시 일어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3세기 초반에는 나라 서쪽에 큰 수해가 있었다. 그래서 큰 비가 나오는 것으로 묘사가 되고 다시 가야국이 등장을 합니다. 신라와 이 당시 가야국은 상당히 친해지고요. 말갈이 공격을 합니다. 내해 이사금이 서쪽으로 군읍을 순행한다라는 기록이 나오고 외인과도 서로 적대적인 내용으로 나오고 또 하나 이제 그 포상탈국이 가라를 침략했다 합니다. 그래서 가라 왕자가 신라의 구원을 요청한다 그러죠. 그래서 가야가 아니고 가라라고 나오죠. 그 다음에 왕이 육부의 병을 끌고 가 가라를 구원한다. 이렇게 기록이 됐습니다. 이 3세기 초반은 좀 더 복잡하기 때문에 3세기 설명할 때 다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자, 그래서 이 2세기의 신라에 관련된 이사금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를 해봤고요. 자, 2세기 초로 가면 자, 121년에 어떠한 내용이 있느냐. 지마이사금 시절인데 이 정치 체제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정치 체제를 자세히 보면 113년에도 이찬이 칙령으로 나와 있고요. 하지만 121년에 또 다른 이찬의 이름이 익종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그 당시에 113년에 이찬을 임명을 했는데 그러면은 121년에 또 다른 바뀌었나? 이렇게 이해를 할 수도 있겠지만
또 보면은 지마 이삭은 129년도에 보면은 이찬 창룡이 죽었기 때문에 파진찬 옥권을 이찬으로 시켰다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 삼국사기 신라분기가 잘못 기록되지 않은 이상 이 두 가지 정치체계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는 파사, 지마, 일성, 아달라, 이사검조를 볼 때는 여러 기록들이 하나로 기록이 돼서 여러 지역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하나의 기록으로 표시해서 이해하기 쉽지 않지만 이렇게 이중구조로 분리해서 이해하면 그 내용이 조금 더 명확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보게 되면 이 신라의 기록이 어디를 위치하는 신라냐라고 봤을 때 하나는 요동의 위주에 있는 신라, 또 하나는 이 산동 지역에 있는 신라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어떻게 판단을 하느냐, 지역을 자세히 분석함으로 인해서 이중구조가 있다는 것을 확신을 하게 되는데 파사 시절에 지마 시절, 일성 시절에 이 대령이라든지 이하, 그 다음에 이 장령, 계림령 이와 같은 기록들을 봤을 때는 이 기록이 말하는 신라의 위치는 적어도 요동의 동쪽, 산들이 많은 지역임을 추측할 수가 있고요. 또 다른 신라의 기록으로서 만일 차도성 또는 오산, 와산, 구양, 원산, 부고 이와 같은 기록이 있을 경우에 특히 한수 같은 경우 지역을 말하는 신라는 이 산동지역 또는 이 제나라 또는 연나라에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신라의 구조를 이해를 하면 두 개의 정치 구조가 있고 두 군데에서 일어나는 부분이 서로 이해하기도 쉬워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연나라 지역은 외의 지역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외와 신라와의 관계에 나오는 외인, 외병, 외국, 비묘, 외인 이러한 것들은 주로 이 연나라 지역에 있는 외를 얘기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 또한 요동반도에서 일어나는 외의 기록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신라의 기록과 백제의 기록이 오버랩되는 경우가 많은데 신라나 백제에서 말하는 이 사도성, 한수 이러한 기록들은 거의 제나라 지역에서 일어나는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또 하나 이 116년 이후로 201년까지는 가라 기록이 없습니다. 그 사이에 이 외국의 대란이 일어나고 비미호가 나오고 2세기 말엽에는 물난리가 나서 정신을 못 차리다가 3세기 초가 되면서 외가 힘을 갖게 되고 백제와 외는 한편으로 신라를 공격하는 그러한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3세기 초에는 좀 더 복잡하고 어려운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2세기에 집중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를 보면서 다시 보면 신라의 이중구조는 신라를 중심으로 이 요동 반도를 중심으로 이 동북쪽으로 하나의 정치체계가 있고 남서쪽으로 또 하나의 정치체계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서 이 삼국사기 신라분기를 이해하면 훨씬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해석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2세기 초로 가서 120년도에는 지마 이사금 시절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느냐? 큰 별이 월성 서쪽에 떨어졌는데 소리가 천둥 소리와 같았다. 자, 이 당시에는 이 요동 지역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고구려와 후한과의 큰 전쟁이 계속 일어나죠. 그러면서 예맥이 그 다음에 마한이 삼비가 고구려를 도와주고 후한, 요동, 현도, 유주 이러한 그 한의 세력권은 또 부여와 편을 먹고 같이 크게 싸움을 하는 시절입니다. 자, 이때 이 동쪽에 있는 그 월성, 이때의 월성 지역이 혼란이 있다라는 것을 은유적으로 표현을 했죠. 또 상대적으로 이 경도에 전염병이 크게 돌았다 합니다. 다시 말해서 신라에는 큰 도시 초기의 금성, 후기 탈해 때는 월성, 그 다음에 또 미스테리어스한 또 도시가 하나가 나오는데 그거를 경도로 표현하는 거를 보고 이 나라의 서쪽에 있는 것으로 제나라 지역에 경도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이 지역을 확보해야 됩니다. 왜? 요동 지역이 굉장히 시끄럽기 때문에 거기서 발전을 하기에는 너무 그 위험 부담이 크니까 다들 밑쪽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의 정치체제를 만들어서
자리를 잡으려 하는데 이때 그 지역에 있던 그 외 나라가 이 신라가 이쪽으로 내려오니까 외인들이 신라의 힘을 억제하기 위해서 동쪽으로 침략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122년 4월 기록에 의하면 신라의 세력들이 다 아래쪽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이 외병들도 가만히 있을 수 없으니까 공격을 해야겠다라는 소문이 돈다라는 기록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122년 7월 누리가 나라가 곡식을 해쳤다. 이 당시에는 이 요동 지역이든 제나라 지역이든 신라가 어떻게 쉽게 자리를 잡아서 번영하는 단계가 아니라 굉장히 힘든 상황이 계속 나오고 있죠. 어쨌든 이 123년에는 외국도 이 신라의 힘에 공격하기보다는 서로의 강화를 맺음으로써 서로 윈윈하는 전을 쓰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정확하게 왜 외국과 강화를 했는지 구체적인 역사적인 사건이 나오지 않아서 확실하게 설명드리기는 어렵지만 그와 같은 역사적인 전개가 이루어짐을 알 수는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또 123년 5월에는 금성 동쪽에 상황이 어려웠는데 거기서 또 다른 세력이 생겨나는 그런 은유적 기법으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자, 123년에는 태조대왕 시절인데 이 수성이 힘을 쓰게 되죠. 그래서 이 태자는 이 패자 목도르를 좌보로 고국장을 우보로 삼고 수성과 함께 정사에 참여하게 되었다. 이런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진화 이사금 시절 125년에는 이 요동 지역에 후한과 고구려와 큰 전쟁이 있기 때문에 신라는 아마도 동북쪽을 향해서 자리를 잡으러 정착하려고 그쪽에 가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자, 하지만 이때 이 북쪽에는 누가 있느냐? 말갈이 있었죠. 그래서 이 말갈이 북쪽 경계에 대거 침입하여 관리와 백성을 죽이고 노략질한다라는 기록이 나오고요. 자, 백제도 마찬가지로 이때는 이 요하 지역의 백제, 겨우 살아남은 백제, 후기에 들어와서는 초강 시절 같은 경우에는 한수의 용이 나타났다 하는데 그때 새로운 백제의 세력이 한수를 지역으로 다시 세력을 잡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기왕 시절의 이 백제는 신라와 대적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자, 힘을 합치는 이 세력이 됩니다. 그래서 동쪽이나 이 남쪽 지역에는 후한과 고구려의 싸움이 있고 그 다음에 위에는 말갈이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신라나 백제 역시 살아남기 위해서 서로 화친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왜? 이 125년 7월 기록에 의하면 계령이 목책을 말갈이 또 공격을 하고 이하까지 넘어온다 이렇게 되죠. 자, 이러다 보니까 그곳에 있었던 이 백제와 신라는 또 어떤 위협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신라가 백제에 구원을 요청을 하죠. 그러니 백제는 5 장군을 보내 도와주었다라는 기록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백제와 신라가 연합을 해서 대응을 하니 말갈도 그 소식을 듣고 물러난다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105년부터 125년 사이에는 이 신라와 백제는 서로 협력하는 그러한 단계가 된다고 보겠습니다. 자, 129년에 보면 이 북쪽에 있었던 이 신라의 정치체계, 다시 얘기해서 창녕이 이찬으로 있었었는데 이 창녕이 죽음으로 인해서 타진찬 옥권이 이 창녕으로 진급을 한다라는 기록이 나와 있죠. 자, 그리고 이 나라의 동쪽에 지진이 일어난다라는 기록이 있고요. 그 다음에 131년에는 큰 비가 내린다. 또 장마에 또 이렇게 2세기 초기는 2세기 초기뿐만 아니라 2세기 전체에 걸쳐서 자연재해에 관련된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때 백제는 이 계루왕인데 이 계루왕은 128년에서 166년까지 존재한다고 합니다. 자, 다루왕 다음 기루왕 다음 계루왕인데 이 계루왕의 기록을 보면 131년, 132년은 왕이
한산에서 사냥을 한다 합니다. 이 얘기는 기루왕 같은 경우에는 요동 북쪽, 동북쪽에서 신라와 같이 자리를 잡고 말갈이 공격에 대응하면서 있었는데 이제 더 이상 그쪽에서 자리를 잡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어디가 좋을까 해서 이 밑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으로 오느냐? 한산 지역으로 내려서 상황을 보죠. 그 기록이 아닌가 보고요. 또 거기서 위에서 내려오는 이 공격을 막기 위해서 북한 산성을 쌓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백제도 마찬가지로 그 영역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면서 한산 지역으로 북한 산성 지역에서 다시 계루왕이 자리를 잡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백제에 관련된 기록은 132년에서 165년까지는 거의 기록이 나오지 않습니다. 자, 가야도 116년에서 201년까지는 기록이 없죠. 백제도 마찬가지로 132년에서 165년까지 기록은 은유적인 기록 한두 개 빼놓고는 거의 나오지는 않습니다. 자, 그 이후에 146년에서 189년에는 이 후한 말기에 해당이 되는데요. 이때 이 왜국은 대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왜국의 대란이 일어나는 원인이 가야, 그 다음에 이 백제와 관련이 돼서 이런 대란이 일어나는 것으로 파악이 되지만 이 삼국사기를 지을 때는 백제에 관련된 기록을 빼고 가야에 관련된 기록을 빼서 정확하게 어떠한 상황이 일어났는지를 파악하지 못하게 이 삼국사기가 삭제를 했다는 것까지 확인이 됩니다. 이 도표를 하나 만들었는데 이 도표를 보시게 되면 이 신라의 이중구조, 그 다음에 백제도 마찬가지로 이중구조로 되어 있고요. 신라가 요동 지역에서 이 동북쪽으로 이 지역에서 일어나는, 다시 얘기해서 이 말갈과 관련된 지역에서 역사적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 있고요. 또 하나의 신라의 기록 중에는 한수 또는 이 사도성, 와산, 구양, 이러한 기록들 같은 경우에는 주로 대륙이 동쪽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설명을 한다면 이해하기가 훨씬 더 쉬워지고 이러한 식으로 설명을 해야 역사적인 사건 진행을 좀 더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으리라 봐서 이렇게 이중구조로 신라의 역사 또는 왜의 역사, 백제의 역사를 분리해서 설명을 한 이 도표가 되겠습니다. 자, 이 당시에 이 고구려를 보면요. 태조의 아우가 수성인데 이 수성은 성격이 이렇게 어질지 못하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백성들한테 관심을 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 수성의 측근으로는 누구냐? 관나의 우태 미유, 그 다음에 환나의 우태 어지류, 비류나의 조의 양신 등이 수성에게 접근해서 혹시라도 큰 대권을 태조로부터 뺏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와 같은 역적무의에 관련된 기사가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렇지만 아직 실행에 옮기지는 않았고, 당시에 신라의 지마는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지마의 아들이 없기 때문에 유리왕의 첫째 아들인 일성으로 넘어가게 되죠. 자, 그래서 일성은 134년에서 154년인데 어머니 계통이 박시계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 박시계는 오한족으로 그 위에 있다고 판단이 되죠. 자, 마찬가지로 그 위에 있기 때문에 이 말갈과 같은 말갈의 기사, 장령의 위치, 이러한 것들이 일치하게 됩니다. 요하 동북쪽에 있는 산들이 많은 지역에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맞아 들어가게 됩니다. 그 위치를 지도로서 표현을 했고요. 대령이 어디고 이하가 어디고 장령이 어디고, 마수성, 장령, 고목, 석두는 이 하나의 어떤 그 연관관계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제 온주왕 때 나왔던 이 마수성, 그 다음에 병산책, 석두성, 고목성, 그 다음에 이 일성 이사금조에 나오는 이 장령, 그 다음에 아달라 때의 장령진, 소지마리강 때의 장령진, 백제 문영왕 때의 마수책, 고목성, 그 다음에 장령성, 이런 것들이 주로 요동의 동북쪽에 있는 지역에서 위치한 지역의 이름이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그렇게 되면 문영왕 때 어떤 영토 활동을 했는지 그러한 것들이 사설을 통해서 입증이 됩니다. 자, 태조대왕 86년 138년에는 수성이 사냥을 나가죠. 그래서
이 왕권을 탄탈을 해야 되는데 여건도 잘 안 되고 백성들한테 호응도 못 받고 그래서 하러 가는데 아직 돌아오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궁의 동생이 수성이고 궁의 막내 동생이 백고인데 이 백고가 또 충고를 하죠. 역적모의를 하지 말라라는 충고를 주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일성이사금 때 다시 여기서 유리왕의 첫째 아들 이 왕이 되고 나서 5년째 알천 서쪽의 군사들을 크게 사열합니다. 다시 얘기해서 다시 세력을 확장한다 이런 기사가 보이는 거죠. 그러면서 북쪽으로 순행하여 태백산에 친히 제사를 지었다. 이 태백산은 이 주몽이 초기에 자리를 잡은 지역이 되죠. 그 지역을 138년 일성 이사금 신라가 이 지역까지 왔다라는 것이 삼국사기에 기록이 됩니다. 다시 얘기해서 고구려에 위치했던 주몽이 위치했던 지역을 신라가 이 지역에 있다라고 설명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반도에 신라가 있다라는 기록으로 이 기사를 설명할 수가 없죠. 뭐 설악산에 있는 태백산을 태백산으로 설명하고 이렇게도 하는데 역사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이 나중에 이 한반도는 나중에 이 삼국사기에서 말해주는 그런 지역을 다 갖다 붙였기 때문에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지 이 삼서 그대로 이 태백산의 위치 주몽이 태어난 지역에 신라가 있었다라고 이해를 하면 이 신라는 아직도 이 요하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함이 증명이 됩니다. 자, 알천에 관한 기사, 그 다음에 우두산, 백두산에 관한 기사 이런 것을 통해서 백제의 영역, 그 다음에 고구려의 영역이 어디서 어떻게 변했는지를 나중에 전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통계적 지명고라고 굳이 설명을 해야 될까요? 통계적으로 지명을 정리해서 그 지역에 나온 왕들이나 활동력을 나중에 증거로 확보해서 설명을 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자료로 만든 거죠. 자, 그래서 이 우두주, 태백산 뭐 이런 것들은 같은 이 지역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얘기해서 이 태백산 같은 경우에는 이 동명왕 때도 있었고 고구려 지역에 이 신라 일성이사금 때는 그쪽까지 영토에 관련돼 있다 이렇게 설명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 낙랑과 대방의 위치 또한 그 지역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신라의 일성이사금 시절에는 이 외와 관련된 기사는 나오죠. 전부 이 말갈과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말갈이 장령을 습격하고 장령의 목책을 세워 말갈을 방비하고 말갈 정벌할 것을 의논하다가 말갈의 힘이 아직은 세니 공격하는 것이 불리하다라고 해서 그만둔다라는 기록이 139년에서 142년에 나오게 됩니다. 자, 일성이사금 때 농사에 관련된 그러한 정책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라는 아직까지도 이 영토가 개발되는 상황이고 이 여러 주와 군이 이미 확보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방을 수리하고 농사 지을 들판을 넓게 개척하라 합니다. 그래서 장령 주위에 다시 얘기해서 심양이라든가 그 아래 뭐 안시성이라든가 그 위에 쭉 보면 강이 있고 그 위에 보를 많이 만들었죠. 저수지를 많이 만듭니다. 왜냐하면 이 저수지를 확보를 함으로 인해서 그 저수지를 확보한 물로 농사를 지어서 경제활동을 해야 되고 정치 세력을 넓혀야 되니까 이 일성이사금은 이 여러 주와 군의 제방을 수리하고 완성하라고 명을 합니다. 이 제방의 위치는 평평한 지역에 있을 수 없고 이렇게 산에 있어야 되는데 구글로 이렇게 확인하면은 그 지역이 일치하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또한 145년에 보면 봄과 여름에 가뭄이 들었는데 남쪽 지방이 가장 심하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백성들이 굶주리니 곡식을 옮겨 진열하였다. 그래서 신라의 지역은 크게 보면은 요동 지역의 이 동북쪽, 그 다음에 요동 지역의 이 남서쪽, 이 제나라 지역 또는 대륙의 동쪽에 신라의 세력이 있었기 때문에 곡식을 남쪽 지방으로 옮겨 진열한다라는 그러한 기사가 나오게 됩니다. 지금까지 2세기 초기기 고구려 백제 신라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편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